저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민주주의를 오래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구 사회에서는 몇백 년 동안 뭐 철학적으로 간다면 더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이론들이 많은 그 저항을 통해서 또 민주주의를 이루었고 또 그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훈련하면서 지금에 이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핀란드나 스웨덴, 독일 이런 거 보면은 막 되게 부럽죠. 저기는 신사적이고 제가 근데 핀란드 총리인가요? 그 여성 총리 제 이름은 좀 까먹었는데 그분이 그 사생활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다 찍혔어요. 찍혔는데 그 다음날 의회에 출석했거든요. 거기 의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생활에 대해서 하나도 질문 안 했습니다. 그냥 자기 할 일 하고 다 가요. 관심도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남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먼지 하나 나오면 그거 발견해가지고 또 부풀리고 없는 말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문화적 차이일 수도 있고 우리는 더 가야 될 길이 아직 먼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민주당까지는 제가 얘기할 것도 없고 저희 보수정당만 제가 문제를 진단하고 제 나름대로 해서 하려는 건 뭐냐면은 저도 우리 보수정당에서 현재로서는 가짜 보수, 뭐 참칭 보수 이렇게 당에서 저를 불러요. 그리고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저보고 민주당 가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저는 아니 그 우리 당도 찍었고 우리 당 깃발 들고 선거까지 나간 사람인데 내가 왜 나가야 됩니까? 그러면은 그냥 자기와 생각이 다르니까 이 전체주의적인 발상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생각을 저도 하게 됐냐면은 제가 보수 정당이 망가졌던 거는 저는 MB 대통령의 당선이라고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느끼는 것은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분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우여곡절 많이 겪었죠. 5년 동안 나라가 시끄럽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MB 대통령이 520만 표 차이라는 어마어마한 격차로 승리를 안겨줘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이 우습죠. 예,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MB 대통령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당권을 잡고 대통령의 힘을 얻고 상대방을 그냥 다 몰살시킵니다. 조선시대로 치면 사화 같은 거예요. 사화. 그렇게 했더니 그분들이 나가서 국민들이 또 살려줘서 복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이분들이 또 MB 대통령이 임기 말이 되면 인기가 없어지니까 그때 또 박근혜 대통령을 세워가지고 상대방을 또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보수가 결국에는 두 대통령이 다 구속되고 끝나요. 한 분은 탄핵까지 당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보수가 망해가지고 반성과 쇄신을 통해가지고 다른 모습을 보였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그 이후에도 과거 MB 때 아까 말한 사활을 먼저 시작했던 그분들이 다시 또 집권을 해가지고 또 지금 이 당에서 모두를 다 까고 있는 겁니다. 모두를 다 나가라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물 정치, 국바사의 정관에도 제가 박아놨습니다. 인물 정치 청산과 양극단의 대립적 정치를 극복한다가 저희 국바사의 정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물 정치라는 것은 저는 계파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추구하는 정치는 비전과 가치 중심의 정파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다 모여 있다고 해서 다 계파, 정파 구별 안 됩니다. 그들의 행태를 봐야 돼요. 근데 인물 중심의 계파는 보스가 있잖아요. 수장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충성봉사하면 자리를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뇌를 없어야 돼요. 뇌 가지고 생각하면은 그 보스를 추종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추구하는 비전과 가치 중심의 정파는 비전과 뜻이 같으니까 같이 가는 것이지 그 상급자의 뭐 예를 들어 당직도 체계가 있으니까 그분이 뭘 지시 종속해가지고 뇌를 없애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수 정당에서 저는 비로소 비전과 가치 중심의 정파 정치가 이제 시작했다고 저는 보고 제가 그 1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제가 우스갯소리로 여기 그 구시대의 막내, 새시대의 맏형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새시대의 맏형 다 하고 싶으시죠? 솔직히. 근데 저는 새시대의 맏형 하려고 들어왔거든요. 정치권에. 나이도 젊고 이러니까. 근데 제가 이번에 이 사태를 겪으면서 결심을 한 게 아직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짧게 했기 때문에 제가 구시대의 막내를 해야겠다. 제가 그 생각을 했고 이 어지럽고 질서 없는 것을 제 때에 한번 바로잡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구시대의 막내를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싫어요, 저는. 하고 있어라. 저는 이게 전 세계 여행을 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우리나라가 정말 기적적으로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뤘구나. 그래서 산업화 세대가 주류인 국민의힘 보수정당이고 민주화 세대가 주류인 민주정당 민주당 이 세대가 이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가 티격태격하면서 서로 대결하면서 잡아놓고 하면서도 굉장히 이게 뭐 기적적인 나라를 이뤘다. 근데 여기에 대한 경외감이 있어요.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돌면서
민주주의 체계가 우리는 이 안에 살고 있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가서 정말 그 눈꺼풀이 확 벗겨지는 경험도 많이 있어요. 독재 체제가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 전 세계적으로. 네, 그리고 민주주의가 과잉된 민주주의도 있고 거의 독재 비슷한 민주주의 있고 이 형태도 굉장히 다양하구나. 이걸 이제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정치는 뭘까? 저는 공간적으로는 정치는 기본적으로 공간적으로 지구 전체를 쳐다봐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소선거구제거든요. 지역을 잘게 쪼개요. 그래갖고 한 지역구에서 1등한 사람만 당선되는 거예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거예요. 지금 딱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의 경우에 당선을 시키려면 가장 역량과 자원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내보내야 돼요. 그럼 여러분 20대 여성을 내보내겠습니까? 50대 남성 교수를 내보내겠습니까? 누구를 내보낼 거예요? 네, 이건 선택이 정해져 있어요. 국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이 정해져 있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국회의원들의 대부분의 모습은 50대, 60대 남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건 진짜 민주주의일까요? 네, 요 질문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이제 지구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소지역구에서 내 지역구만 쳐다보면서 내 지역구에 다리 깔고 도로 깔고 이렇게만 하는 게 정말 국회의원 맞아? 그 구의원이 하는 일 아니에요? 근데 왜 국회의원이 그 일을 하고 있지? 국회의원은 뭔가 나라 일을 전체를 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지역으로 쪼그라들어서 그러고 있지? 네, 이거에 대한 문제인식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는 자기 임기 4년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30년을 쳐다봐야 되는 사람이다. 과거를 다루는 건 사법이에요. 너 옛날에 이거 잘못했지. 잡아들이는 거예요. 처벌하는 거예요. 행정은 지금 현재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집착해도 돼요. 근데 정치인은요, 유일하게 미래를 쳐다보는 직업이에요. 근데 정치인이 미래를 쳐다보지 않으면, 그리고 내 지역구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쳐다보지 않으면 국민들은 휩쓸려 가게 돼 있어요. 그 엄청난 파고에 그냥 다 휩쓸려 가게 돼 있어요.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야와 역할을 주어진 게 바로 그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이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이 소선거구제 하에서 뽑히는 그렇게 해서 누가 아무리 큰 시야를 가지고 있어도 들어가면 자기 지역에서 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지역 주민을 위한 언행을 계속 할 수밖에 없게 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역구 중심으로 가득 찬 의석을 뽑는 건 한국 사회의 미래를 준비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유럽이나 이런 데서 보면 비례대표 전국구 시야가 넓은 국회의원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자기 지역구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지구 전체를 쳐다보면서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이고 저런 나라 이 상황이니까 우리가 이걸 대비하자. 시야가 넓으니까 가능하죠.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제도로서 좀 바꿔내는 역할을 지금 좀 해야 된다. 지금 아니고 이 시기를 또 신기하면 또 몇 년 또 가버리고 이렇게 되면 그 파고는 또 결국 국민들이 맞게 되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선거제도 개혁. 네. 사실은 이제 앞에 말씀해 주시면 저도 뭐 진보 정당 정의당에 있지만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의당은 그럼 왜 못할까? 정의당은 이 정치가 나빠진 것에 마치 양당 책임입니다. 이러고 이제 우리는 책임이 없나? 저는 그냥 같이 책임이 있는 정당인 것 같아요. 똑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안에서 뭔가 그래도 저 양당을 더 싫어하면 우리한테 좀 표를 주겠지? 관심을 가져주겠지? 이런 정도의 좀 얘기하면 후배들이 안 좋아하지만 얄팍한 생각들을 훨씬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한국 정치의 문제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마음에 안 들면 뭐 민주당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근데 민주당도 마음에 안 들면 그럼 정의당을 선택하면 되잖아요. 근데 시민들 입장에서 정의당이 선택지를 보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이랑 무슨 차이인지를 사실 잘 모르겠고 그냥 민주당의 조금 매운맛인 것 같은데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어떤 물건을 사야 되는데 특별히 차이가 없는데 예를 들면 의석수는 훨씬 적잖아요. 민주당이 3분의 1도 안 되니까 3분의 1이면 30분의 1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왜 가성비는 너무 떨어지지 않습니까?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지. 완벽한 차별성, 그러니까 확실한 차별성이 없으면 선택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거는 철저하게
정의당이 스스로 선택지가 되지 못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보 정당이라고 얘기하고 뭐 정의당 진보라고 얘기하지만 음, 우리 정당의 세계관도 87년에 만들어진 민주화 산업화의 세계관 안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어떤 다른 것이 특별한 세계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세계관이 끝난 거 아닌가? 한 세계관이 다른 세계관이 출현하지 않는 한 진보 정당이 뭔가 차별성 있는 선택지가 되긴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지를 늘린다는 건 뭐냐면 그게 결국 이제 정치로 다시 돌아오면 해법으로 저는 그래서 다당제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당제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을 때 시민들이 이제 그만해. 이런 정치 그만 보고 싶어. 우리 그럼 다른 거 한번 이번에 찍어볼 거야. 다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도 또 쳇바퀴 같은 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지, 즉 다른 정당이 출연하는 게 먼저냐, 아니면 선거제가 개혁이 돼야 그 정당에 출연할 수 있는 거냐. 이게 정답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어떤 때는 정당이 출연해서 선거제를 바꾸기도 하고, 선거제가 바뀌어서 새 정당이 출연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해법은 다른 선택지가 필요하다. 시민들한테. 그러니까 이 선택지는 아마도 정의당이나 지금의 민주당이나 지금의 국민의힘은 아닙니다. 요거 말고도 다른 선택지가 때로 있어야 될 거예요.